오늘 낭독할 책은 벨풀러의 꿈입니다. 김미영 지음.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미영 벨풀러. 3년 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 오감을 잃었다. 산속을 걷기 시작하며 세상은 무채색이 아니라 눈부신 빛과 형형색색 파스텔 톤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았다.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중국에서 수행한 국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코미디 협회에서 개최하는 각국의 코미디 페스티벌의 연결과 소통을 맡고 있다. 또 국내외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의 모던 한옥 건설 프로젝트와 접목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을 추진하는 중이다. 산책, 운동, 명상, 그림, 글, 꽃꽂이를 통해 나를 표현하고 사랑하는 작업을 한다. 저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세계 코미디 협회에서 개최하는 코미디 페스티벌의 연결과 소통을 맡고 있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SBS 공채 개그맨 출신입니다. 네, 개그를 좋아하고 유머를 사랑하는데, 김미영 작가님은 그러시군요. 또 여기 보면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을 모던 한옥 건설 프로젝트와 접목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을 추진하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스피치 학원 대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스피치 코칭을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이제 건축가신데, 이 한옥을 위주로 건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이제 교육생이신데, 저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어가지고 수업도 꾸준히 들으시면서 저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김미영 작가님은 또 코미디와 한옥과 또 연관성이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1부부터 제가 낭독을 해볼까요? 1부 감았던 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나를 외면했습니다. 나를 다그쳤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나도 분명 나였을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내가 잊고 있었던 나. 이 장은 나를 직면하는 첫 단추입니다. 업그레이드. 영어를 배우려고 무작정 캐나다로 향했다. IMF가 터진 해에 지방대를 졸업한 나에게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같았다. 이리저리 정처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르바이트식의 일을 하며 내 인생에도 희망이라는 걸 찾고 싶었다. 내 삶에서도 안정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없는 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이란 어떤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가난한 일상에 찌들어 살다가 죽을 것만 같았다. 아니면 찌질한 내가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여기저기를 떠돌다 객사라도 할 것 같았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던 20대의 어느 날, 나는 여러 방면으로 궁리해 보였다. 결론은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그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해결책은 두루두루 쓸모있는 영어를 잘해보기.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로 했다. 내 인생에 중대한 목표가 생겼다.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일은 잘 진행되는 듯했다. 캐나다에서 영어를 배우고 음악 경영 수업을 마치고 좋은 기회로 꿈에 그리던 현지 음악 저작권 협회에 취직했다. 몇 개월을 아등바등하며 시간을 보내니 어느덧 회사 분위기에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러나 2년이 지나니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꿈꿔왔던 일들이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맡은 주 업무는 영화나 시리즈물에 사용된 음악을 찾아내고 작사가, 작곡가 등의 음악 저작권자를 찾아내고 전 세계에 있는 파트너 협회와 연락을 취하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일이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매번 같은 업무의 반복인 것 같아 무료함이 찾아왔다.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음악 시장에 반해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반복적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업무는 내 삶을 크게 성장시킬 수 없어 보였다. 오직 CEO와 변호사 몇몇 핵심 인물들만이 상규되어 급변하는 음악 시장에서 새로 할 일을 찾아내는 듯했다. 나는 어느 순간 흥미와 목표를 잃은 사람이 되어 허무해졌다. 내가 이곳에서 더 어떤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직장은 너무도 안정적이었다. 근무 시간은 9 to 5.
심지어 아침에 일찍 시작하면 오후 4시 반에 퇴근해서 오후 시간부터는 자유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몬트리올 생활 7년차가 되자 생기를 잃은 업무와 함께 그곳에서의 삶이 심드렁해졌다. 활력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기적으로 창수병도 찾아와 한국에 있는 친구와 밤새도록 전화통화를 하며 울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연히 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남편도 한국에서의 삶을 내심 궁금해하던 찰나여서 나는 한국행을 결심했다. 그는 디지털 마케팅 쪽의 직장을 이미 찾아내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출근을 하게 되었고 나는 한국에서의 첫 보금자리가 마련되자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뿌렸다. 그러나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던 탓에 한국형 구직 방법에 서툴렀고 나를 찾아주는 회사도 없었다. 나의 이력에 관심이 있어도 한국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이 가져야 할 사회적 경험이 충족되지 않은 듯 최종적으로 입사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해외 생활을 하며 잊고 살았던 나이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수시 채용 제도가 대부분인 해외와는 달리 공채가 대부분인 한국 회사들. 어떤 회사에서는 나의 혈액형을 가지고 압박 면접을 하기도 했다. 혈액형이 B형이시네요? B형들은 조직 생활에 맞지 않던데. 기가 막힌 면접들을 거친 끝에 나는 지인의 추천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결혼에서의 성공이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 불이 큰 업. 여자 그리고 남자. 비블로스 르 부티 카페. 로리에와 파브르 거리의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페르시안 식당이다. 이 식당에서 여자는 우연치 않게 헤어짐과 만남을 함께했다. 의도적이지는 않았다. 근처가 집이고 식당의 맛과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애용했을 뿐이다. 이국적인 아라비안 음악이 흘러나오면 여자는 캐나다에서도 중동으로 가볍게 여행을 떠나곤 했다. 동화 알라딘의 램프에서처럼 지니가 멋지게 수놓은 양탄자를 타고 여자 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다는 상상도 했다. 분위기 못지않게 이 식당의 음식도 훌륭했다. 사프란 향신료가 들어간 노란 밥과 오랜 시간을 약한 불에서 견뎌낸 양고기는 입에 들어가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렸다. 여자는 전통을 고수하지만 약간의 트렌드를 가미한 믹스 스타일을 좋아한다. 어딘지 모르게 숨이 트인다고나 할까? 그도 그럴 것이 페르시안 식당 내부는 중동에서 공수해온 그림과 장식품이 몬트리올 특유의 나무 인테리어와 잘 매치되고 있고 거리의 초록색 가로수와도 자연스레 조화를 이루었다. 위치도 정확히 길모퉁이라 식당의 두 변에 있는 커다란 창문을 열어두면 여름엔 시원한 초록색 바람도 만끽할 수 있었다. 아부다비에서 온 지인들도 이곳의 맛과 분위기가 좋다며 자주 와서 식사를 하곤 했다. 이란식 메인 음식도 맛있었지만 유럽 스타일의 크루아상과 커피 같은 아침 메뉴도 제공하고 있어 이것저것 골라 먹는 재미도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고 경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란식 차 마시기이다. 안타깝게도 여자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전에 사귀던 남자와 밥을 먹으며 마지막을 생각했다. 이것 또한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어버렸다. 삶이 모두 여자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여자는 이후 이곳에서 그 남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것 또한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여자는 비어있는 찻잔에 차를 따르려 주전자로 손을 뻗었다. 하얀 본차이나 주전자에는 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차가 나올 때까지 한껏 기울이던 찰나 주전자 뚜껑이 분리되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땡그랑. 꽤 큰 소리에 여자가 깜짝 놀란다. 공교롭게도 음악도 때맞춰 멈췄다. 소란스럽던 식당에 순간 정적이 흐르고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한 곳으로 향했다. 여자, 동양 여자, 중국 여자인가? 일본인인가? 여자의 출신지를 캐내려는 듯
눈들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당황한 여자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주전자 뚜껑을 바닥에서 집어들며 예어롭게 웃는다. That's okay. Not a big deal. Look, it's not even broken.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보세요. 깨지지도 않았잖아요. 20대 초반 모범생처럼 생긴 남자다. 다시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은 각자의 대화 속으로 들어갔다. 남자와 여자는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가 되었을 뿐이다. 어느 날 남자가 말했다. 당신과 나는 프렌즈에 나오는 조이와 레이첼 같아. 그 장면 기억나? 조이가 레이첼에게 고백을 하는데 레이첼이 황당해하잖아. 지금 당신 얼굴이 딱 그래. 당신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어. What?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남자의 고백에 정말 프렌즈의 레이첼이 느꼈던 것처럼 참 뜻밖이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애정 공세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남녀 관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건가? 내가 저 사람과 이어질지 상상이나 했겠어?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를 신중히 생각했다. 그럴수록 남자는 여자를 잘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다. 둘은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남자는 캐나다에 있었고 프랑스로 떠났고 캐나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기로 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난 지 7년 만에 한 집에서 생활한 지 4년 만이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 여자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남자를 선보이고 싶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여자는 캐나다에서, 남자는 프랑스에서 같은 날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같은 시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여자의 엄마는 남자가 파란 눈의 거인이 아니라서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엄마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드신다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결혼을 결심한 그때 여자가 간과한 것이 있다. 성숙하지 못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 30이 넘었으니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 사회적 압박의 한계를 넘지 못했던 것. 결혼이 무엇인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무엇보다도 여자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미성숙한 사람이 편견으로 가득 차 스스로를 가둔 채 타인과 결혼이라는 것을 한다고 결심한 것. 잘못된 결정이었다. 남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결정이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양가 어른들과 친구들은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표면적으로 들렸을 뿐 실제로 서로를 지켜주는 법이라든가 서로가 죽도록 싫어질 때 대처법 등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네, 오늘은 벨플러의 꿈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김미영 지음 벨플러의 꿈.